김현정의 뉴스 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호주 오픈 테니스 4강에 오른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요일에 열리는 준결승전의 상대는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페더러 선수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다만 강자들을 꺾고 올라온 이 정현의 페이스, 이 분위기라면 못할 것 없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금 정현 선수와 함께 있는 형 정홍 선수, 그리고 테니스 대선배죠. 이형택 선수 만나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곳 여기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던 MB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은 어제 오후에 돌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의식을 일부러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도 나옵니다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내일 검찰에 꼭 출석하겠다는 그 말, 변호인의 말을 믿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디는군요. 네, 선수와 감독 등 15명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오늘 방남해서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합류를 합니다. 예. 단일팀 구성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35명 규모의 코리아 팀이 꾸려진 것이죠. 그렇죠. 단일팀은 매 경기마다 22명의 선수들을 선발해야 하고요. 이들 가운데 적어도 3명의 북한 선수가 포함돼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한국의 코칭 스텝이 단일팀을 계속 이끌게 되는데 캐나다 출신의 세라 머리 감독은 선수단 운영의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받기도 했네요. 그렇죠. 단일팀은 이제 집중 훈련에 돌입해서요. 다음 달 4일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단일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스하키 팀 외에도 북측의 평창올림픽 선발대 8명도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방남하거든요. 예. 이들의 경우에는 강원도 현지의 숙소, 경기장, 방송센터 등을 둘러볼 예정이고요. 앞서서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스키 공동훈련을 위해서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방북했던 우리 측 선발대는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환한다고 하네요. 보름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평창올림픽이. 딱 보름 남았습니다. 정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오늘 결론이 나옵니까? 네, 전체 피해자 수가 5,900여 명, 또 이 중 1,300명 정도가 숨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참사였는데 그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군요. 옥시 래킷 뱅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 등 8명이 오늘 상고심 판결의 대상이거든요. 옥시 래킷 뱅키저 측만을 보면은 2000년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서 1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1심에서는 신현우 전 대표 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낮아졌거든요. 예.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지켜보시죠. 중요하네요, 여기도.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네, MB 조카의 씁쓸한 폭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죠. 이동형 다스 부사장. 다스 주인이 누군지를 언급한 파일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MBC가 이동형 씨와 다스 핵심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예. 동영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다스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영이라면 이제 MB의 아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동영 씨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는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긴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죠.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事情が許せば평창 올림픽開幕式に出席をしたい.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확정하면서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오늘 첫 인터뷰는 일본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생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베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직접 전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흠결이 있다라는 우리 정부 지적에 반발을 하면서 올림픽 안 오겠다라고 했었죠. 그랬던 아베 총리가 어떻게 참석으로 입장을 바꾼 건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이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일본인이시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베 총리 안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참석을 최종 결정했을까요? 예, 그 아베는 안 가는 곳으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민당 안에 그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연립여당 권면당의 대표 등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예. 이번에는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바꾼 것입니다. 왜 가는 사실, 것이 좋다라고 했을까요? 왜? 예,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예. 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일본이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거기서 북미 예.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일본이 끼어야 된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본 국익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일본이 예. 많이 소외를 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 일본 쪽에서 볼 때는 특히 북핵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예.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대화에서 일본이 잘못하면 소외, 제외될 그러한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국제적인 무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오히려 위기감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북미 대화 이루어질 때 우리도 끼어야 된다. 여기에서 소외되면 예. 안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 또 뭡니까? 사실 어제 일본 쪽에서요. 예. 어떤 인터넷 뉴스가 그 자민당의 어떤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서 예.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내용은 미국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미국에서? 예, 오히려 미국에서 일본이 가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것은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예. 인터넷에 뜬 뉴스라서요. 예. 한국에서는 아직 그 뉴스를 보도한 그런 언론이 좀 없는 것 저도 같습니다.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인데 그게 예. 어떤 관계자 발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식통을 이용한 건가요? 또 언론사는 믿을 만한 건가요? 예, 믿을 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본 쪽에 물론 어떤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예.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이 안 감으로 인해서 네. 또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 예. 그러니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위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가겠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네.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일본이 아주 불리한 안 좋죠. 건데,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 안 온다 이것에 대해서 곱게 볼 국제사회 시선이 없거든요. 그렇죠. 국제사회에는 아무리 일본이 이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도요. 예. 국제사회에는
그 요성의 인권을 짓밟았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 그 필리핀 쪽에서 지난해 12월에 산미당화 되는 그 위안부상을 국가가 만들었거든요. 국가가 3m 예. 위안부상 만들었죠. 예, 그 민간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아베 총리가 와서 위안부 합의를 다시 지켜라라고 해도 그리고 또 그것을 이유로 안 간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다. 예. 이러한 그 조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결국은 오는 것으로 뭐 마지못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오겠다가 아니고 뒤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호사카 요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평창에서 만나서 위안부 합의 추가 조치 요구 한국이 하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오겠다. 내가 직접 전달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은 평창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뭐 찬물을 끼얹겠다는 얘기인가? 고춧가루 뿌리겠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지?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43% 정도가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는 게 좋다라는 것도 48% 정도. 팽팽하군요. 예, 비슷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40% 이상 안 가는 게 좋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을 설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국내용으로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온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와서 요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정상회담을? 일단 말을 할 겁니다. 말은 할 거다. 예, 말을 할 것이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못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그러한 국제사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올림픽에는 미국의 펜스가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오고요. 기타 상당히 그 고위급 관료들이 많이 한국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 보는 시선은 일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베는 잘 알고 그러나 안 가면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서 예를 들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하고의 정상회담도 계속 고조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외교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는 어느 정도 외교에 감각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가 외교에 감각이 있군요. 감각이 있어서 가야 되는 자리인 것까지는 알고 다만 국내에서 반대 여론도 높기 때문에 국내 정치용으로 나 가서 할 말 하고 오겠다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회담 요청해 올 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겁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거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아베가 그런 국제 무대에서 코론하면 할수록 이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투트랙 정책으로 계속 해 오셨듯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였다라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일본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인권 변호사였다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일본 쪽에서는 그 한국이 말하는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사문서화 하는 방향이 아닙니까? 우리 방향 그거죠. 예. 네네. 그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외교 전략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본 쪽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다. 인권 변호사였던 그런 경력으로. 그것을 일본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뭐라고 해도, 그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 피해자들의 합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오히려 예. 국제사회에는 그것이 상당히 아필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어제 이제 듣고 나서 야 이거 아베가 정말 찬물 끼얹으러 오는 거야. 이거 무슨 심보야라고 생각했는데 호사카 요시 교수님의 해설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와서 이 자리에서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고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오히려 아베가 국내 정치용으로 던진 말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나?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갈까 고민하고 있을 거구나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베는 현재 그 일본 내에서 북핵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간주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계속 그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참여하고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오고 그렇게 해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가면 지금 위기 상황을 계속 간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로 그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말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에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거다. 와서 회담 요청하면 회담도 당당히 임하면 된다라는 조언. 투트랙 이 전략 계속 가면 갈수록 일본이 위축되지 우리가 위축될 것은 없다라는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호사카 요시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내에서 목도리 빼셔도 되는데 정말 춥긴 추워요 오늘. 코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리얼한 표현이세요. 서울의 지금 기온이 영하 16도고요. 체감 온도는 여러분 영하 23도입니다. 전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1706님 여기 강원도 원주인데요. 영하 18도입니다. 머리가 너무 맑아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서울 노원구는 열수송관이 파손이 되면서 어제 밤에 6만 5천 가구가 온수 공급도 끊기고 난방도 끊긴 채 밤을 보냈습니다. 아휴, 얼마나 추웠을까. 아이고, 참 노원구 분들, 중랑구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 아직 복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큰 걱정이네요. 추워도 할 건 해야죠. 행간 가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두고 평창올림픽과 평양올림픽 두 단어가 마치 전쟁을 벌이듯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평화 대 평창 올림픽을 두고 벌어진 실검 전쟁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뭐 네이버 다음 할 것 없이 1위가 평양올림픽이 됐다가 또 조금 있으면 평창올림픽이 됐다, 평화올림픽이 됐다가 나중엔 또 평창올림픽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저도 한참 찾아봤어요. 이게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 66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한 지지자가 이 생신 선물로 평창올림픽을 그러니까 평화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10시,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짝수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자 뭐 이런 건데요.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있었죠. 청와대가 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일에 착안해서 좀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제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순식간에 퍼졌고요. 이 평화올림픽이란 검색어 트래픽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 새벽 1시 19분쯤에 네이버에서 첫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서 오늘로 내려오는 새벽이 아니고 여러분 그제에서 어제로 넘어가는 그렇죠. 새벽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30분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평양올림픽이란 검색어가 20위권대에 진입을 하더니
새벽 3시 24분에 예. 평화올림픽을 밀어내고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이 문팬들의 행동에 반감을 가진 주로 아마 젊은 층 지지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평양올림픽을 검색어 맞불로 노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단어가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새벽 밤새도록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오전까지 계속 이런 식의 몇 시간 단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군요. 평화올림픽 대 평양올림픽. 인터넷 실검 순위 전쟁이 벌어진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행간은 부산 떨지 말라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당부했던 말입니다. 뭐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청와대에서 맞는 생일이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뭐 참모들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별도의 식사 자리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에 뭐 최저임금 인상 논란, 강남 아파트가 급등 예.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현안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남북 관계가 하루하루가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올림픽도 뭐 코앞으로 다가왔고 네.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눈총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이런 것도 모자라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생일 축하 광고 영상까지 내보냈습니다. 또 66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민주당에 6,600원을 후원하는 해피 이니데이 릴레이 후원 이벤트도 열었고요. 해피 이니데이? 네. 이 릴레이 후원도 했고 여기에 평화올림픽 실검 1위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예. 물론 뭐 지지자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생일 선물 받는 사람 심정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은 어땠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거하게 생일 파티를 열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부산 떨지 말아라는지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네. 있었을 것. 참모진들에게 물론 한 얘기지만 네. 이게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물도 큰 선물을 과하게 받으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보낸 선물이지만 받는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 이게 행간, 첫 번째 그렇죠. 행간.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손님 초대하고 집안 싸움하고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손님들한테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와. 네. 많이 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 네. 라고 말했는데 손님이 막상 오니까 집안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볼썽사납겠습니까? 평창올림픽이 이제 2주 남짓 남았거든요. 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올림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세계 각국 정상들도 속속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안 온다던 아베 총리도 지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1mm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예. 그러니까 오늘은 북한올림픽 선발대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방남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북한 단일직 군사하는 거나 뭐 예술단 방문이나 이런 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잔치 열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토론, 자유로운 토론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 민주주의 네. 사회인데. 하지만 일단 잔치상 우리가 벌려놓고 사람들 초대했으면 보름 남긴 상황에서는 똘똘 뭉쳐서 성공적으로 평화롭게 잘 그렇죠. 치러낼 국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행간 짧게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연 4강 진출 한 방에 올킬됐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평안이 실검 전쟁 벌이면 뭐 합니까? 정연 선수가 4강 진출했다고 호주 오픈에서 낭보가 날아드는 순간 예. 실검 1위부터 10위까지 정연이 다 차지했어요. 정연 뭐 기자회견, 정연 상금, 예, 뭐 4강,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더러 이런 거. 포항 지진 이후에 실검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정연. 네. 이게 바로 여론입니다. 여러분 2부에서 정연 선수 형 만납니다. 그것도 들어보세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첫 순서는요. 예고드린 대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연 선수의 친형. 여러분 친형도 테니스 선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정홍 선수가 옆에서 지금 정신적인 의지가 되고 있다는데 정홍 선수 연결하고요. 대선배 어제 정연 선수도 언급을 했었죠. 이영택 선수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현재 이영택 선수까지 만나보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그마치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요. 소변줄 꽂고요. 사지마비 연기를 하다가 최근에 들통이 났습니다. 이 보험 사기 사건을 보면서
역사상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손수호 탐정이 좀 조사를 해봤답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권영철의 Y뉴스에서는 판사 사찰, 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가? 이거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응급실로 실려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상득 씨 정말로 내일 검찰에 출석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질문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한국 최초의 메이저 테니스 대회 4강 진출 정현 선수. 어제 4강에 진출한 직후에 기자회견장에서의 목소리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코트장에 들어선 순간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워가지고 그 상황에 저 긴장이 되더라도 긴장된 티를 내는 순간 상대방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매일 시합 끝나면 연락이 한 300개씩 와 있어가지고 그거 삼각산 그 답장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 참 벅차네요. 정현에 대한 열광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호주 현장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대회 초반만 해도 정현이 누구야? 관심도 없고 박수도 사실은 상대 선수에 비해서 없었죠. 그런데 조코비치를 누른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세계 언론들도 좀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두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순간을 호주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정현 선수의 가족. 그중에서도 같은 테니스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한 의지가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현 선수의 형 정홍 씨, 정홍 선수 연결을 해보죠. 정홍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누구보다 맘 졸이면서 어제 경기 보셨을 텐데 경기 마치고 동생하고 가족들 모여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런 꿈에서만 있을 법한 꿈에서만 생각했던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가족도 다 같이 모여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네, 기뻤다고. 꿈에서나 상상했던 그 순간이 진짜로 왔구나. 이거를 가족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부둥켜 안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 상상하니까 막 제가 전율이 오르는데, 옆에서 봐온 동생 정현 선수. 정현은 어떤 인물이에요? 본인 스스로 몸 관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선수고, 경기할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침착하고, 항상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동생이지만 대단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어요. 이번 경기 치르면서도 좋고 이렇게 볼 때 같은 선수로서 볼 때 야 저건 진짜 좀 안쓰럽다 짠하다 이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저도 동생 경기를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제대로 본 건데 이제 탑 선수들 알렉산더 지베레브 선수나 조코비치 선수랑 경기할 때 팬분들이 환호해서 너무 그쪽으로 처음에 해주셔가지고 현이가 주눅들진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경기 끝날 때쯤 돼서는 현이한테도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압박적인 순간에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런 압박감을 잘 버티면서 동생이 싸워줄 때, 그래서 결국 그 환호를 자기 쪽으로 바꿀 때, 이때 참 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정홍. 네네네. 이제 4강 남았습니다. 4강 페더러 선수 여러분 메이저 대회만 19번 우승한 현재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전설입니다. 정현 선수는 50대 50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홍 선수는? 워낙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그 페더러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현이도 아마 잘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어렸을 적부터 페더러하고 지금 정현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나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페더러 선수의 TV에서 경기 보면서 꿈을 키운 거예요. 나란히 형제가 앉아서? 네네. 그랬던 선수인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했던 그 선수인데 지금 동생하고 붙는 거잖아요. 네. 야, 기분 묘하겠는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지 않을까. 저도
그런 감정이 드는데 뭐 본인이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 내일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렇죠. 신기하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신기하다. TV 속의 그 아이돌이. 예. 여러분, 정홍 선수가요. 우리 정현 선수 형 정홍 선수가 이제 군대에 곧 갑니다. 언제 가요? 저 다음 달 5일날 이때 갑니다. 5일? 그러면 지금 한 열흘 남은 거예요? 네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첫차 현이 응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 주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지금 동생이 진짜 형 선물 주려고 이렇게 잘하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죠, 저도. 그래요. 군대 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주까지 날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형입니다. 4강전 앞두고 있는 동생한테 끝으로 잘해라, 힘이 되는 한마디 힘차게 주시죠. 이제까지 경기 잘 해왔고, 네. 몸은 힘들 테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 잘 준비해서, 네. 내일도 좋은 경기 보여주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응원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둘 다 같이 화이팅 하자. 화이팅! 옆에서 꼭 손 잡아주시고요. 응원 여기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정현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형 정홍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만날 분은요. 정현 선수가 이 선수의 기록을 지금 하나하나 깨고 있죠. 바로 2000년, 2007년 US 오픈 16강에 2번이나 진출했던 이형택 선수. 예, 이형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이형택 선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정현 후배의 경기를 보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선은 굉장히 대견하고요. 사실 이제 이쪽에서 정현 선수의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되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현 선수 기록 얘기할 때마다 꼭 같이 거론되는 분이 이형택 선수예요. 이형택 선수의 기록을 하나씩 깨더니 이제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기분이 좋으시면서도 조금은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묘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전혀 서운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한국 테니스가 좀 침체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현 선수가 그런 기록들, 사실 이제 기록도 그냥 8강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그랜드슬램 4강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록들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테니스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지금 정현 선수가 대견하고 저 기록 깨는 거는 전혀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한국 테니스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후에 공식 기자간담회 했는데 거기에서 이형택 선수 선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 부분과 고마운 부분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형택 선배는 잘해줘서 고맙다, 대견하다 이렇게 답가를 했습니다. 가장 명장면, 이거는 내가 봐도 참 놀랍다 하는 장면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조코비치 선수랑 할 때에 정말 그동안에 정현 선수가 약간 좀 단점으로 몰렸었던 것이 이제 포핸드하고 서브였었거든요. 백핸드는 기본적으로 세계 랭킹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백핸드를 갖고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트로크 머신이라고 불리는 조코비치 선수 상대를 해서 스트로크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마다 포핸드에서 조코비치 선수가 발리 들어왔을 때 패싱샷을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좀 머릿속에 좀 남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정현 후배를 보면서 좀 다르다,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주니어 대회를 한번 같이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시합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시합을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정현 선수가 시합을 지기는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만 하면 100위 안에는 무조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점으로 하면서 예. 굉장히 빨리 이렇게 올라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막 1학년 때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7, 18때인데 지금 22살이거든요. 불과 4, 5년 만에 호주 오픈 메이저 대회에 8강, 4강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 참 놀랍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야구나 축구 보면은 분위기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위기가 저쪽으로 넘어갔다, 뭐 이쪽으로 네. 또 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테니스에도 그런 분위기, 사기 이런 게 있습니까? 타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테니스가 되게 그런 걸 안 탈 것 같은데 상대성도 굉장히 강한 스포츠고요. 공 하나의 게임의 분위기가 전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의사결정이 가장 많은 스포츠가 테니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현 선수가 굉장히 지금 멘탈도 강해졌고 체력적인 부분도 강해졌기 때문에 되게 업다운이 있을 만한 나이인데도 그런 부분을 감정 컨트롤이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잘하면서 예. 되게 빨리 좀 습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분위기는 정현에게 넘어와 있다. 분위기는 상승세 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뭐 제가 봐도 정현 선수랑 상대하는 그 상대편은 예.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단점이 안 보여요? 네, 우선은 뭐 스트로크 머신이라는 조코비치 선수도 정현 선수랑 스트로크 랠리를 하면서의 약간의 좀 답답함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이없이 실수가 이렇게 언퍼스트 에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현 선수가 그만큼 뭐 멘탈적으로, 체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모든 면이 지금 뭐 완벽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 아, 그런데 지금 4강에서 만날 선수, 내일 만날 선수는 페더러입니다. 페더러. 지금 사실은 조코비치는 현재 랭킹으로는 한 14위 정도 돼요. 그런데 페더러는 현재 랭킹이 2위고 메이저 대회에 19회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이저 대회 19회 우승이라는 그야말로 테니스의 역사, 전설인데 이 사람을 만납니다. 아,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우선은 뭐 사실 그 페데러 선수가 어느 선수가 붙어도 사실 부담감은 더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전술적인 부분들을 좀 펼쳐있는 그런 선수고요. 정현 선수가 아마 즐기면서 좀 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페데러랑 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마 정현 선수한테는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일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조코비치 선수가 호주 오픈을 6회를 우승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상대로 뭐 정현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조코비치 선수가 또 페데러 선수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현 선수도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페데러 선수도 정현 선수를 쉽게 상대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승률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승률 몇 %로 보세요? 아마 정현 선수는 한 50대 50 정도로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한 6대 4나 한 그 정도로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예, 저는 7대 3, 7대 3 승률 걸고요. 그 페더러 이기고 나면 이제 결승까지 갑니다. 결승도 지금 뭐 미리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정현 선수가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결승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 뭐 페데러 선수를 준결해서 이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한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우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할 점, 옆에 지금 이영택 선수 옆에 정현 선수가 있다 상상을 하고 너 이거 하나 주의해라고 후배한테 조언을 한다면 그게 뭡니까? 사실 주의보다도 조금 더 게임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고 페데러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게임 초반에 긴장을 하거든요. 정현 선수 아마 지금 뭐 굉장히 긴장되고 하겠지만 또 그거 자체도 또 즐길 수 있는 게 또 정현 선수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페더러 대단한 선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정현 선수 즐기고 기량 발휘한다면 못 넘을 벽도 아니다. 이 말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선배 기를 좀 불어넣어주세요. 정현아 하면서. 현아 화이팅! 현아 화이팅! 예, 정현 선수한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택 선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영택 선수 지금은 은퇴를 하고 미국에서 테니스 아카데미를 하면서 주니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장이시네요. 예, 이영택 원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522님, 정현 선수 형님 목소리도 정현 선수랑 똑같네요. 진짜 그렇죠. 네. 정광주님, 테니스가 재밌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배우고 싶어졌다. 이런 문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못 칩니다. 한 번도 쳐본 적 없거든요. 좀 치세요, 손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좀 배웠습니다. 다들 네. 치시는구나. 남산에 있는 코트에서. 남산까지 가서? 네. 이야,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럼. 짧게. 네, 짧게 배웠습니다. 짧게. 네. 테니스, 정연 퀴즈가 생겨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네요. 김연아 퀴즈처럼, 박세리 퀴즈처럼. 아니,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테니스 이야기 즐겁게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자, 이 기분 몰아서 탐정을 가면 좋겠는데, 오늘 탐정에서 다룰 뉴스는 좀 우울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또 화도 많이 나죠.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지가 마비됐다고 연기를 했던 결국 들통이 났죠. 네. 진짜 전 동영상 보고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네. 어처구니 없는 사건. 주인공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보험금을 3억 원을 받았고요. 또 21억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건 사실이에요. 네. 경미하게 다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조그만한 부상을 사지마비 1급 장애로 둔갑시킨 겁니까? 대단한데요. 이 여성의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사망의 경우 다음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지마비로 인한 1급 후유장애 진단이다. 사망 바로 다음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연기를 하라고 권유한 거고요. 가족들이 다 공범인 거죠. 그러네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는 1심에서는. 네. 그러면 의사나 판사는 대충 본 겁니까? 이거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요? 경미한 부상이 어떻게 사지마비가 될 수 있어요? 다 속았어요. 이게 대충 한 건 아니었고요. 예. 심지어 판사가 직접 그 환자의 증상을 보기 위해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출장까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병원도 이제 10년 동안 14곳이나 옮겨 다녔는데 그 모든 곳의 의사, 간호사, 또 심지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또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속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연히도 언제나 이제 보호자가 휠체어에 휠체어에 태워서 밀면서 다녔고요. 항상 휠체어 타고. 식사할 때도 입으로 떠서 먹여주고. 또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니까 사지마비면 몸에 소변줄까지 삽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관을 삽입하고 다니는데 그게 설마 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는 육안으로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할 텐데 기계에도 안 잡힌 거예요? 이게 그 교통사고가 경미했지만 나긴 했잖아요. 났죠. 또 척추에도 상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나오긴 한 거죠. 뭔가 나오고 근데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물론 엄밀히 볼 때 사지마비와는 거리가 먼 상처였기 때문에 의혹은 있었지만 그걸 잘 부풀려가지고 연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분 10년을 속였습니다. 어쩌다가 들통이 났습니까? 네, 10년 동안이나 오래 갔는데 다른 환자가 밤중에 화장실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 이 정씨를 발견한 겁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체포했는데 체포한 후에요. 이제 그 CCTV를 다 확인해봤어요. 그동안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병원에 10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 때만 있고 나머지는 또 집에 있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치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는 듯 일부러 다리를 들어올려서 신발끈을 고쳐매기도 하고 또 문 열 때 버튼 누르잖아요. 손으로 누르게 돼 있는데 발을 쫙 올려가지고 발로 누르고.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발이 너무 유연해요, 다리가. 그러니까요. 쭉 찢어져요, 그냥. 또 그네도 아주 힘차게 세게 차는 것도 촬영을 하고.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들통이 난 겁니다. 이 사지마비 환자. 오늘 역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 사건 못지않은 아주 참 충격적이고 참 놀랍고 참 헛웃음 나는 그런 보험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보험 사기로 새 나가는 돈이 매년 수조 원이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넘치는 보험 사기 사건 중에 손탐정이 특별히 골라온 사건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뭐 그 대상을 살해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끔찍한 사건인데도 꽤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최초로 대서특필한 살인 사건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네요. 1974년에 예.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건가요? 43살의 주부 박모 씨였습니다. 이제 친언니를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몰래 1,00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요. 그 당시 74년도에 1,000만 원이면 고액이죠.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언니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언니와 둘째 조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탔어요. 안 들키고? 안 들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서 후속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8개월이 지나서 이번엔 시동생입니다. 시동생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요. 시동생을 독살해버립니다. 독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으로 고액의 보험이 가입돼 있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발견을 하고 이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은 덜미가 잡혔죠. 이게 최초의 보험 연쇄 살인 사건입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걸로 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최근이죠. 2013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건 무려 3명이 죽었고요. 또 2명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역시 40대의 그 노 모 씨인데요. 남편과 위장 이혼. 기획 이혼을 합니다. 뭐 빚이 많았나 보죠, 사업하다가? 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요. 그걸 빼돌리기 위해서 재산을 기획 이혼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하곤 하죠. 그런데 또 시댁이 등장하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땅 팔은 돈을 돌려달라. 아무리 우리 이혼했지만 이거 가짜 이혼이니까 그 땅 판 거 돈 돌려달라 이랬어요. 원래 위장 이혼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살해하기로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고요. 보험을 9개나 들어놨습니다. 9개나. 그리고 나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먹게 해서 살해하고요.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처음에 일단 돈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또 재혼을 하죠. 근데 그 재혼한 남편 역시 농약을 조금씩 넣어서 이제 음식에 넣어서 살해했고요. 이 역시 보험금을 타갑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새 남편도 또 독살을 한 거예요? 또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이번엔 다시 또 예전 시어머니까지 같은 방법으로 독살을 하죠. 와, 그렇게 해서 타간 보험이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보험금을 다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사망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사망했어요. 네, 근데도 뭐 전혀 슬픈 기색도 없었고 돈도 흥청망청 썼거든요. 당연히 수상하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더 충격적입니다. 뭔가요? 이번에는 시댁 친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낳은 딸. 친딸? 네, 친딸을 범행 대상으로 이제 결정하는데요.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변 검사해봤더니 역시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거죠. 딸의 소변에서 농약 성분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한 번에 뭐 많은 양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조금씩 가족이니까 조금씩 건강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한 거죠. 야, 진짜 너무합니다. 희대의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보험 사기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닌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받기 위한 건 똑같은데 그러면은 죽은 게 아니라면은 죽지 않고 죽은 척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이런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죠. 뭐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 직접 증거, 간접 증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40대의 손모 씨가 24억 원 상당의 그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24억 원? 네. 사망하면 24억 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어떤 여성 노숙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린이집 교사 운영하는데 교사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독극물을 이용해서 살해합니다. 노숙자를 꿰어서 데리고 간 다음에 살해를 하고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서류를 처리하고 사체를 화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를 이용한 건 노숙자는 사라져도 찾을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죽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사망했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받은 거잖아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사망 신고까지는 성공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구할 때 들통이 났습니다. 어떻게요? 왜냐면요. 보험에 가입한 거는 이제 노숙자 명의잖아요. 자신 명의잖아요. 자기 그렇죠? 명의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신청서에 생전에 했던 사인과 가입할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청구할 때 했던 사인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노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청구할 때 A씨라고 하면 A씨가 한 사인이 있었겠죠. 네. 그랬는데 죽었어. 지금 죽어가지고 A씨는 죽은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와서 돈을 받아가는 건데 사인하는데 A씨랑 똑같은 사인을 또 한 거 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들통이 났죠. 네. 야,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거 참 머리를 이런 데 쓰면 안 되죠. 이거 참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보험 사기 사건. 또 있습니까? 네, 2007년에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나이트클럽 운영하던 40대 방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빚이 많았어요. 2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2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제 여러 개, 10개 상품에 분리해서 가입을 합니다. 한 번에 21억 하면 이상하니까 의심받을까 봐 나누어서. 그리고 2007년에 태풍 매기가 전국을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갑니다. 일부러 간 거죠. 태풍 소식이 있는데 놀러 갔어요? 네. 그리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그런 부인과 여동생이 이 박 씨가 계곡물에 휩쓸려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또 여동생은 특전사 출신 남편의 동료들을 불러서 수색 작업까지 벌이는 그런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쇼를 한 거군요. 언론에도 보도가 실종됐다. 됐어요. 네. 보도도 됐어요. 실종이.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실종 신고를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보험금 7억 2천만 원을 탔는데 그 후에 다 이제 유흥이나 사치품 구입으로 탕진을 했고요. 더 타내려고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징역 7년, 징역 1년형이 각 선고됐죠. 이렇게 해서라도 타내고 싶었을까요? 아까 그 소변줄 꼽은 그 사람도 그렇지만 심지어 이거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어이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 가죠. 네,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유형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첫 사건 같은 그런 사진마비 사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긴 한데요. 가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 태백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무려 140억 원을 타갔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의 보험금 총액이 140억 원? 네, 무려 403명이 가담을 했고요. 이게 사건이에요? 마을 전체가 사기 마을이 된 건데요. 이게 보험 설계사가요. 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선 병원과 짜고요.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다 보험에 가입을 시킨 다음에 병원에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다 타냈는데 합해보니까 이게 무려 140억 원이었습니다. 403명이 연루되고 금액만 140억 원. 그럼 마을 자체가 그냥 전체가 사기 마을이 됐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동네 망신? 그렇습니다. 야,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 사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80명의 선배, 후배 특수부대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180억 원을 챙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건 알거든요. 제가 비교적 최근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특수부대원이니까 어떤 사고가 날 확률이 크잖아요. 다칠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 안 할 거다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시계 동료들한테 선후배한테 고가의 시계, 차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아픈 행세만 잘하면 나처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통장 보여주면서. 그렇게 대원들을 현혹해서 무려 몇 명이 연루됐다고요? 이게 80여 명. 80여 명. 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행각들, 이런 사기 너무 많습니다.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 보험 사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험 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위험을 나누어서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보험금을 타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선량한 그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낸 보험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건강보험도 있고요. 그럼요. 여러 사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2016년에요. 이 보험 사기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이. 네. 현재 적발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처벌도 강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당연히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적발되면 보험금은 당연히 다 토해내는 거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써버렸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돈은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막힌 보험 사기 행각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짚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현 선수 응원하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 보험 사기 들으면서는 이 보험 사기 건 때문에 진짜 사지 마비 환자들 피해받을까 우려된다는 정명희님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양섭님.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만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신병 치료를 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휠체어 타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검찰 소환되기로 돼 있었는데 출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로 간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하는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권현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권현철 선임 기자가 나오면은 좀 묻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5년생 우리 나이로 84살입니다. 항상 몸에 아픈 데가 있죠. 없을 리는 없죠. 35년생이면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멀쩡하다가 검찰이 부르면 아파지는 거는 또 충격을 받긴 받겠죠. 예, 또 두 번이나 이미 구속된 전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만 그랬으면은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항상 고위직이나 재벌가는 감옥 갈 생각을 하면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좀 아프겠죠. 그리고 또 그게 석방이 되고 무슨 뭔가 풀어주고 나면 갑자기 휠체어 타던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골프장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의심이 나오는 건데 변호사는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출두할 것이다. 변호사 말대로 될까요? 일단 병원에 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급한데 내보내지는 잘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한 1억 정도의 수수여서 건강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건강 상태를 봐서 영장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프기 시작한 건 그건 아니죠. 아니라면 이미 이제 소환하니까 또 구속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랬겠죠. 공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보고 하여튼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수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Y뉴스 가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관 사찰 문제. 법관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렵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할 게 아니고 그냥 판사 뒷조사 이게 맞을 겁니다. 그 말이 편하네요. 예, 그리고 재판에 관여했다. 예. 이 의혹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밝혀진 거죠 이번 TF에서.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재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은 헌법을 유린한 폭거인데 이게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가가 오늘의 Y입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관 사찰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기구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 또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찰도 사찰, 뒷조사도 뒷조사지만 재판 관여 의혹 이게 더 큰 문제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이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판사의 이 양심에 따라 판단된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예상했던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13대 0이라는 그 당시에 이 법원에 있는 법조인들이 어떻게 13대 빵이 나오냐.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통상은 이렇거든요. 소부에서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대법관들이 합의가 안 돼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2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11대 2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13대 빵이 나오냐.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사찰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느냐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연루됐을 거라고 의혹받는 판사들의 PC 제대로 못 열었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이 재판 관여한 것까지 나오고 하니까 네. 이게 이대로 그냥 TF 차원으로 넘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파란색 판사, 까만색 판사 뭐 무슨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얘기뿐만 아니고 실제 판결 여부인데 이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강제 수사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요.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예. 유실 파일 300개는 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혐의, 업무 방해 혐의 등이 떠올랐다. 아, 유실 파일 얘기 들으면서? 예, 그런 게 나왔다. 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그런 얘기들이 떠올렸다.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니, 나왔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이 상태로 덮는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 판사는 당시 법원 행정처의 모든 기록, 저장, 매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예.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직접 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게 검토돼야 한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강제 수사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의뢰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거 검찰 수사해야 된다는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예. 몇 명 지난 23일부터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 7시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6,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 이 어제 밤에 4,000명이었는데 이미 2,000건이 또 올라갔고요. 이게 지금 이런 청원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면은 수사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법원행정처가 지금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 보고하라 그러고 뭐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이것 들으면서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믿어지지 않죠.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날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있는 날 아침 회의인데 예. 판결은 오후 2시인데 오전에 회의할 때 이미 그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 딱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사전에 판결 내용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빨파검으로 등급 나눈 뒷조사한 게 나왔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관여한 게 나왔고, 이 상태에서 과연 멈출 것이냐, 검찰 수사까지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선 건데, 대법원장은 아까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네. 검찰 수사에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법원 내부에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검찰이 법원에 들어와서 우리 뒤지고 우리 조사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 취임한 지 이제 딱 4개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의 대법원장이 내부 조치 없이 내가 수사 좀 해달라고 하기에는 아니 조치 지금 했잖아요. TF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남은 조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해보겠다. 수사하는 게 맞는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먼저 하기에는 안 쉽겠죠. 합당한 후속 조치가 뭔지를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검찰 입장은 뭡니까? 검찰이 먼저 나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검찰의 그 핵심 관계자들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있지만은 검찰이 앞서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검찰로서는 수사 의뢰가 있기 전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양승택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미 기각된 그걸로 인정돼 버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 후에 검찰 수사 의뢰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선조치 후에 검찰 수사. 요게 맞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장을 입고 용돈을 주는 게 멋있어 보여서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 예. 고등학교 때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전직 조폭의 증언입니다.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가장 큰 조직폭력 집단이죠. 이천연합파. 지난 14일에 그 두목을 포함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검거된 조직원 중에 미성년자가 4명이나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의 얘기 직접 들어보죠. 경기 남부청의 조직범죄수사팀장이세요. 이영노 경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경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천연합파 총 몇 명을 검거하신 거예요? 총 46명을 검거해서 12명을 구속했습니다. 46명. 그 수사에서 체포까지 얼마나 걸린 겁니까? 수사 시작한 지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아이고, 그래요. 제가 압수한 물건들 그 사진으로 쭉 보니까 뭐 손도끼에 야구방망이에 진짜 조폭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물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부터 좀 여쭤야겠네요. 어떤 범죄를? 예. 뭐 도박장을 찾아가서 뭐 손도끼로 뭐 테이블을 뭐 찍으면서 뭐 조직폭력법 외에는 어디에서도 도박장을 운영하면 안 된다. 불러서 뭐 협박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허가도 없이 뭐 이 콜택시 영업,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콜뛰기인데 콜뛰기 영업을 해서 이제 부당 이득도 취했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돼요? 2억 원 상당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조직 안에 미성년자가 4명이나 포함이 돼 있었다. 예. 이천연합파를 소탕하는데도 미성년자 출신 조직원의 제보가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미성년자일 때니까 이 조직에 가입을 했다가 지금은 성인이 된 사람이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그 제보자의 증언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음성 변조했습니다. 그 조직원의 증언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무리지어서 놀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유독 튀는 친구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조직 생활하는 형들이 스카우트 하는 식으로 땡겨가는 거거든요. 뭐 어린 나이니까는 그런 게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는 가입을 하게 되는, 보면은 이제 뭐 줄 빠따라 그래갖고 나이대별로 분기 기강 잡는 걸로 해갖고 빠따로 맞고 많이 그랬죠. 폭행을 당하고.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뭐 도망을 간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도망을 가봤자 어차피 또 그 사람들 눈에 띌 거고 잡힐 거고 하니까 견뎌내면서 참고 일단 맞는 거죠. 누구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할 때도 저희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정장을 입혀서 올린다든가 뭐 90도 인사하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위협감도 느끼고 공포감도 느낄 거니까. 노는 형들한테 스카웃을 당했다. 예. 줄빠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같은 나이 있는 조직원들을 연이어서 뭐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폭행을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게 이제 처세를 잘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선배들한테 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불렀는데 즉시 오지 않는다든지, 거의 엉덩이가 시퍼렇게 뭐 아주 새까맣게 멍들 정도로 병원에 실려가지 않을 정도로 그때까지 그 정도로 폭행을 가는 겁니다. 이 지금 증언을 한 이 조직원은 탈퇴를 한 거죠? 탈퇴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탈퇴가 됐네요. 탈퇴도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 뭐 탈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뭐 그 지역에서 일단 떠나라고 한다든지, 너 내 눈에 띄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뭐 어디 눈에 띄면 데리고 가서 또 때리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내 눈에 겁니다. 띄지 말아라. 자, 그 부분의 증언도 들어보시죠. 쉬운 건 아니거든요. 탈퇴라는 게 사실. 말로다가 하는 이제 위협들이 조금씩 있죠. 뭐 내 눈에 띄지 마라, 뭐 번화가 나오지 마라. 그 번화가 쪽은 아예 안 간 지도 지금 꽤 오래됐고요. 자제를 하고 있고요. 이 조직폭력 빼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었고. 결론은 똑같거든요. 결론은 전과자의 결론은 손가락질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길로 더 가고 싶어 한다거나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두 손 두 발 벗고 저는 말려주고 싶어요. 번화가 쪽에는 안 간 지가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망이 있어서 잘못된 환상을 품고 들어갔지만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런 증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증언자는 신원이 확실히 보호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 저희하고 아주 뭐 긴밀하게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요. 확실히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게 과거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폭 범죄는 왜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조직폭력 사건이나 보복은 뭐 두려워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 사건을 찾아서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하지만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정말 용기를 갖고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이런 조직폭력배들을 다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보, 증언 이런 게 결정적이군요. 조폭범죄 단속하는 데는. 예. 그렇겠어요. 예. 이천연합파 46명을 이게 일망타진이라도 봐도 됩니까? 예. 일망타진입니까? 예. 이천연합파를 일망타진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서 이영노 경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폭범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